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전 세계 스포츠 리그를 매출 기준으로 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NFL로 알려져 있는 미식 축구입니다. 미국 내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스포츠 리그라는 게 대단한 거죠.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위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3위는 NBA입니다. 그리고 4위가 우리가 흔히 EPL이라고 부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축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기는 하지만 워낙 미국의 경제력이 독보적이다 보니 겨우 4위에 머물렀습니다. 5위는 NHL, 6위는 스페인의 라리가, 7위는 독일의 분데스리가, 8위는 이탈리아의 세리에 A, 9위는 프랑스의 리그앙, 10위가 NPB, 니폰 프로페셔널 베이스볼이었습니다. 매출 기준 상위 10대 리그는 미국의 4대 스포츠, 세계 5대 축구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가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리그의 힘은 결국 그 국가의 경제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각 리그별 비교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순위는 아닙니다. 다른 통계들을 보면 NBA하고 EPL, 라리가하고 분데스리가의 순위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상위 10대 스포츠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위는 MLS, 미국 메이저 사커가 차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풋볼이라고 부르는데 혼자만 사커라고 하고 있죠. NFL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매출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메시가 몇 년 더 꾸준히 활약해 준다면 미국의 스페니시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일본 프로야구를 제치고 충분히 탑 10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프로스포츠 리그 탑 10에는 미국 내 5대 스포츠와 세계 5대 축구 리그가 들어가겠죠. 인도의 국민 스포츠 크리켓은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외로 일본 J1이 19위, 한국의 KBO가 29위, K리그 1이 36위였습니다. 일본 2부 축구 리그인 J2는 39위였습니다. 즉 한국 1부 축구 리그하고 일본의 2부 리그가 비슷한 매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피파 랭킹이 18위, 한국이 22위인데 일본의 엄청난 국력 그리고 잘 발달된 생활체육 조건을 감안하면 4등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한국 해외파 선수들의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일부 축구 프로리그는 중국 슈퍼리그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 되죠. 중국은 17조 달러 정도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인 중국 슈퍼리그의 매출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중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프로스포츠인데 왜 겨우 15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국가는 부자이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사실 한 나라의 GDP를 세분해서 어떤 경제 주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복잡하죠. 하지만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경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GDP와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불리우는 PPP를 같이 봅니다. PPP는 물가를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진국들의 PPP는 GDP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화를 구입할 때 석유나 비싼 수입 사치품이 아니라면 후진국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내가 사는 나라의 물가가 A라는 국가의 3분의 1이라면 A 국가에서 300만 원 버는 사람과 나는 동일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실제로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퀄리티가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스팀에서 게임을 사면 국가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빅맥, 스타벅스 커피, 아이폰도 국가별로 판매 가격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으면 임금도 낮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렇다면 한 나라의 GDP보다 PPP가 더 높다는 건 그 국가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임금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다면 자산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GDP보다 PPP가 높을수록
국민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부자인 상태일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국가별 GDP와 인당 소득표입니다. IMF 자료를 참고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PPP 인당 소득이 GDP 인당 소득보다 높은 국가들이 보이죠? 이런 국가들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GDP 인당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비율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고임금, 국민들이 부자인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면 가장 부자 국가들은 바로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마이너스입니다. 미국보다 물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영국 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바로 일본과 이탈리아였습니다. 최근 몇 년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살리고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엔저 정책을 하고 있죠. 우리 바로 앞에는 스페인이 있고 한국은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세 국가의 PPP는 모두 GDP보다 60% 이상 더 많았습니다. 유심히 봐야 하는 국가들은 바로 대만,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였습니다. 이 나라들은 GDP보다 PPP가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생활 물가는 정말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뒤떨어져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고 그에 따라 생활 물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PPP가 GDP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가 부자라도 국민은 가난한 것이죠. 최고는 바로 인도입니다. GDP 평균 소득은 2,391달러인데 PPP는 무려 8,397달러입니다. PPP가 2.5배가 더 많죠.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통계만 보면 인도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들 겁니다. 한 국가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로자의 임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통해 설명드린 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지 이 자료를 대학교의 과제 발표나 기업에서 기획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사석에서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비록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본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아직 높지 않기에 중국 슈퍼리그의 발전이 더딘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프로스포츠 리그의 수익이 선진국들만큼 높아지지 못한 상황인 거죠. 실제 인민들의 소득 통계를 보면 매월 소득 5천 위안 이상은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1억 2천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발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수들의 기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경기장에 가서 보고 유니폼도 사고 중계권도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닙니까? 많은 스포츠 리그가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매기 효과라고 하죠. 치열한 경쟁 환경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축구를 배운 선수들만 있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면 서로 자극이 되고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죠. 오히려 중국 선수들이 용병들하고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격수를 기피하는 현상만 생겼습니다. 2023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건 19골을 넣은 브라질 출신 레오나르도 나시멘토 로페스 지소자 선수입니다. 2022년에는 울산 현대로 임대되어 34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작년 중국 저지양팀에서 실력이 만개했습니다. 득점 상위 10위 중에서 중국인은 2위에 우레이, 10위에 탄롱이 유의합니다. 우레이가 91년생 33세, 탄롱이 88년생 36세라는 걸 감안하면 세대 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한국도 공격수 자리에 용병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적어도 10위 안에 4명이 한국인입니다. 작년 우레이가 30경기에서 18골로 전체 득점 2위인데 슈팅이 120개, 유효 슈팅이 47개입니다. 슈팅 중에서 유효한 건 47개밖에 안 되었죠. 골대로 날아간 게 40%가 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골대를 보고 차기는 하는 건지 의심을 해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레이의 소속팀 상하이 하이강은 우레이에게 많은 패스를 해준 거고 우레이는 난사를 한 거죠. 작년 주민규 선수는 36경기에서 17골로 정체 득점 1위인데 슈팅이 67개, 유효 슈팅이 45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 우레이는 중국 슈퍼리그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베스트 11에도 뽑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은 중국 슈퍼리그 30주년이라서 지난 30년 동안의 베스트 11도 뽑았는데 거기에도 우레이가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매출 기준으로 중국 슈퍼리그가 세계에서 15위, 한국의 K리그1은 36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독일의 트랜스퍼 마케트의 시장 가치 분석에 따르면 K리그1은 1억 5,800만 유로인데 중국 슈퍼리그는 1억 4천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1위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는 110억 유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선수별 몸값을 보면 1위는 브라질 축구 선수 오스카입니다. 우레이하고 같은 상하이 하이강 소속이며 팀 주장입니다. 우레이가 작년 시즌 120개의 슛을 난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오스카 덕분이죠. 몸값이 500만 유로에 달합니다. 중국인 선수 중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건 우레이인데 21위이며 12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총 선수가 499명이고 외국인 선수는 95명으로 19% 정도인데 연봉 상위 50위 안에 중국인은 우레이밖에 없습니다. 한국 K리그1은 등록된 선수가 488명이고 외국인 선수는 57명으로 11.7%입니다. 물론 1위는 제시 링가드이긴 하지만 연봉 상위 50명 중에서 한국인이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 이야기를 축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그 나라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중국처럼 내부 통제가 강한 사회는 중국의 정치제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작하고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라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5.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 같은 스포츠의 경우 외국과의 시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절대 감출 수가 없죠. 즉 공산주의, 관시 문화 등의 폐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례로 중국 축구는 아주 적합한 소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인민들을 위해서 중국 슈퍼리그를 만들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는 중국에는 성급 행정구가 33개가 있죠. 22개의 성, 4개의 직하시,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 행정구가 있습니다. 특별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다고 해도 31개의 행정구입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일부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 참가팀은 16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 5천만 인구인 한국의 K리그1은 12개 팀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 중국처럼 축구가 아니라 야구입니다. 지역별 중국 슈퍼리그 참가팀 분포도를 보면 경제가 발전한 연안 지역에 축구팀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는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개 팀이나 연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 축구팀이 없는 후난성의 인구는 약 7천만 명, 안웨이 성이 6천만 명 이상, 광시성이 약 5천만 명, 윈난성과 장시성이 각각 4,500만 명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구가 수천만 명이나 되는데 프로축구팀 하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불어 중국 슈퍼리그에 투자되는 자금은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전 축구협회장 천슈위엔 역시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습니다. 自己国家队已经有将近分别将近有15年、20年没有进入到这些世界最大赛。我们中超俱乐部的投入平均多少？是日本前联赛的3倍，是韩国K联赛的10倍。我们中超俱乐部一线球员的工资薪酬是日本前联赛的5.8倍，是韩国K联赛的11.67倍。这些数字是触目惊心的。我们难道还不觉醒？我们难道良心已死吗？
이렇게 투자금도 많고 팀도 16개밖에 없으니 수익성도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중국 슈퍼리그 참가팀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팀이 많아지면 리그 기간도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겠지만 24개에서 30개 팀 정도로 확대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매 경기 관중만 해도 많게는 4, 5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시즌만 해도 18개 팀이 참가했었지만 작년에 2개 팀이 해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축구협회가 중계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팀이 창단하면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기에 기존 팀들과 중국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참가팀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정부, 중국 축구협회는 말로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바란다고 할 뿐 실제로는 최소한의 지역별 구단 안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슈퍼리그 프로축구팀이 없는 지역은 당연히 프로팀의 유스팀도 없겠죠. 그럼 그런 지역의 유망주들이 발굴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통 축구를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2가지 넷플릭스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EPL 축구팀의 실제 운영가, 축구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죽어도 썬더랜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축구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잉글리시 게임입니다. 당시 축구는 귀족 위주의 스포츠였죠. 축구의 발전을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즉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발판으로 축구는 세계적인 대중 스포츠가 될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류층, 기득권층의 수익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축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이나 소수 인원이 하는 스포츠 종목에서의 성적은 뛰어난데 왜 유독 축구는 못할까? 그럼 구기 종목만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탁구는 잘합니다. 혹시 3인 이상 다 인원이 하는 단체 구기 운동만 못하는 걸까요? 적어도 농구나 배구 실력은 아시아권에서 최강인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보통 하계 올림픽은 2위, 아시안게임은 1위를 하는 스포츠 강국인데 대체 왜 유독 축구는 못하는 걸까요?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 넘는데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걸까요? 현재 중국의 피파 랭킹은 88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축구를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인도는 피파 랭킹이 117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건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크리켓이라는 겁니다. 반면 중국의 최고 스포츠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언컨대 축구입니다. 중국은 축구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2023년 K리그1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약 1만 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에서 관중이 많이 몰린 경기는 어렵지 않게 4, 5만 명이 넘어갑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28배나 많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왜 피파에서 자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의 숫자를 늘리게 했습니까? 인구가 많은 중국이 올라와야 중계권을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예전에 중국 축구 관련 기사를 보다가 본 중국 인민의 댓글인데 현재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이두에서 검색해봤다.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고 군, 면, 읍 출신이 하나도 없다. 기괴하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지금 중국 메시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 단지 농담이 아닌 게 중국에서 축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면 유망주로 발굴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초중고에서 축구를 가르치면 한 명당 최소한 1년에 5만 위안은 필요합니다. 중국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학비 외에도 유니폼, 합숙훈련, 원정 경기 경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 축구 감독들이 친척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축구 교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축구부 아이들 중 방학 때 이 축구 교실을 자비로 안 다니면 나중에 출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으로 평소 아이 옷이나 식비에 축구 관련 비용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연간 인당 평균 소득 12,669.7에 따르는 매월 약 7,600위안, 하나로는 약 140만 원입니다. 그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한 사람 월급이 그대로 아이 한 명한테 사용되는 거죠. 부모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둘 다 중국의 평균 소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중국 평균 소득이 한 달에 140만 원이야? 생각보다 잘 산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최저임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은 빈부격차도 크고 GDP에서 대형 국유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라는 14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월 소득의 1,000위안이 안 되는 인민이 5억 6천만 명입니다. 고 리커치앙 총리도 공식적으로 6억 명의 소득의 1,000위안이 안 된다고 발언했었죠. 중국 전체 상위 8%인 1억 2천만 명의 소득만이 5,000위안 이상입니다. 나머지 12억 8천만 명의 소득은 월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중국이 14억의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 축구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선수풀은 1억 2천만 명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려면 부부가 인당 1만 위안은 벌어야겠죠. 그래야 한 명 소득으로 생활, 저축, 투자하고 나머지 한 명 소득으로는 축구를 가르치죠.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월 1만 위안 이상 버는 인민은 4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구가 많지 않고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무려 피파 랭킹 1위,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자 통산 3회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죠. 아르헨티나는 인구 4,600만 명의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1만 3천 달러입니다. 그 정도 경제력으로도 세계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가진 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400만 명, 우루과이의 인구는 3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인들의 체격, 체력, 힘, 순발력, 균형 감각, 특히 코어 근육 등이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인구가 훨씬 많으니 충분히 신체 조건이 좋은 유망주를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중국의 소득이 낮아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낙후된 법과 제도로 인해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관시 문화의 폐해입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기본적으로 관시 문화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한국 등 다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계 문화가 인간관계에 있어 윤활유 작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실력, 능력,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 직업, 학위를 얻을 수 있는 부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시가 사회를 망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 견제와 처벌을 함으로써 기득권층이 사회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중상층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맞벌이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팀 내에서 실력은 최고인데 이상하게 경기에는 선발로 잘 나가지 못하고 특히 많은 스카우터들이 몰리는 중요한 시합에서는 벤치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나 권력이 있는 부모들이 관시를 이용해서 시합에 자기 자식들을 내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선수들이 실력이 늘려면 경기를 많이 해봐야 하는데 계속 벤치에만 앉아있다 보니 결국 있던 재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국 사회에 만연한 관시의 폐해로 인해 현재 미래 중국 축구를 책임질 수 있는 유망주들이 속절없이 퇴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 유소년 때만 벌써 3번이나 이렇게 걸러지는데 정작 프로구단 입단이나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제대로 된 선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즉, 월 1만 위안 이상 버는 중국 인민들이 14억 명 중에서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다가 기득권층이 관시를 이용하기에 실제 인재풀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과 만행을 제어할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 중국 축구가 강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구 협회장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중국 사회의 본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중국 인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 사회를 만든 게 중국 공산당이기에 그것을 문제 삼고 공론화한다는 것은 현 통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선수인데 집안 배경까지 좋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유망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차겠습니까? 어차피 대충 해도 관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초, 중고 12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 같은 재능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될 쯤에는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국대 경기를 보는 중국 축구 팬들만 답답한 거죠. 어차피 실력 있는 유망주들은 이미 예전에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자신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걸 중국 선수들도 아니까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중국의 농구나 배구가 축구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축구만큼 돈을 못 벌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다. 둘째, 축구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필요한 종목이기에 관시가 작용하는 범위가 적다. 아무리 관시가 있어도 키가 180cm인데 센터나 포워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인원이 축구처럼 많지 않아서 부족한 실력을 감추기가 어렵다. 농구는 대인 방어를 많이 하죠. 배구도 본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축구도 정해진 포지션은 있지만 그래도 활동 범위가 농구나 배구보다는 훨씬 넓죠. 다만 축구도 공격수라서 골을 못 넣으면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중국 선수들은 대부분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슈퍼리그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 용병, 공격수를 연봉 수십억씩 주고 데려오는 것이며 중국 국가대표를 소집하면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탁구, 배드민턴, 사격 등 개인 혹은 소수 인원 종목의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특정 선수가 관시가 있다고 해도 국가대표는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반면 축구는 11명이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관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선수를 집어넣기가 용이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이 부자인 아이들이나 권력이 있는 집 아이들만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위 있는 집 애들 안에서만 뽑히게 되니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불어 그 아이들한테 손흥민 선수 같은 헝그리 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국가의 명예까지 생각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돈이 있어야만 축구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피파 랭킹은 22위입니다. 중국하고는 차이가 크죠. 저도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한국 축구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00개국에서 22등이면 솔직히 잘하는 거죠. 안정환 선수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축구를 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축구부를 하면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줬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축구를 시작했고 흙 썼던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안정환은 1976년생입니다. 즉 한국은 90년대 초까지는 축구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을 보면 참가자 중에서 원래 축구를 했었는데 혹은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도 돈이 있는 집이 아니면 축구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갔던 거죠.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6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단언컨대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뤄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지금 저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학원도 못 가고 또래 아이들에게 일상적이었을 여행도 가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독일 유소년 구단에 있을 때는 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돈도 시간도 없었고 어떤 날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들을 찾아보며 허기를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또 월등히 잘하니까요. 그럼 국내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중 한 명은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안산시 본호동 출생입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광주대학교로 진학을 했죠. 즉 가정 형편이 결코 좋은 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조규성은 집에 돈이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 100% 국내에서 성장한 선수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비록 요즘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도 중국처럼 인맥, 돈으로 선수 출전이 결정되고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축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유망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공평, 공정한 법과 제도로 최소한 관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실력을 가르는 중요한 한 요인인 것입니다. 중국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산동 타이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작년 승부 조작 문제로 인해 중국인 감독과 선수들이 구속되면서 공중분해될 뻔했던 팀인데 최강희 감독이 시즌 중간부터 맡아서 리그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고 지도자 상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팀에 우싱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데 미드필더로도 많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오른쪽에 서죠.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2023-2024 AFC 챔피언스 리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13일 8강전이 있었는데 산동 타이산이 0대1로 요코하마 FM에게 패배합니다. 시합을 봤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요코하마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밀리다가 결국 역습당해서 한 골을 먹고 패배합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에서도 산동 타이산이 1대2로 패배했기에 탈락이 확정되었죠. 이 경기에서 우싱한은 71분 교체대에서 들어왔는데 실점 상황을 보면 뒤쪽에 있던 상대 선수를 아예 놓쳤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기 중에 실책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 우싱한 선수를 비난하는 기사하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싱한, 너는 진짜 초고급 수준이다. 우싱한, 어떻게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거냐? 최강희가 마침내 확실하게 우싱한을 알게 되었다. 우싱한은 이후 팀 생활이 편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우싱한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SNS에 우싱한의 잘못이 아니라 골키퍼가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라는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산동 타이산의 골키퍼는 왕따레이인데 중국 국대도 항상 뽑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옌진링이 선발이라서 잘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올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이 6실점을 한 반면 중국은 1실점밖에 안 했죠. 하도 슛을 많이 막아봐서 그런지 중국 골키퍼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왕따레이는 중국 축구 선수 중에서는 거의 최고참인데 같은 팀 후배의 부인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서 이제 서로 좀 불편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우싱한 선수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이 큰 이유는 이 선수가 과거 승부 조작에 가담해 본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승부 조작에 참여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사람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거죠. 1년 전쯤 작년 3월 5일에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이 하나 보도됩니다. 우싱한 선수가 지인하고 대화를 나눈 기록이
유출되었는데 중국 슈퍼리그는 승부 조작이 빈번하고 참여하면 한 번에 30만에서 4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싱안이 폭로한 중국 슈퍼리그는 모두 승부 조작이라는 신호도 반드시 신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중국 슈퍼리그 참가팀들 중에서 연봉 미지급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축구 선수들이 진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중국 슈퍼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가득 차 있다면 각급, 을급 리그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중국 프로축구 리그는 승부 조작 리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우싱안이 이미 이 정도로 썩었는데 산동 타이산은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동 타이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싱안은 이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속팀인 산동 타이산도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우싱안을 조용히 다른 팀으로 한 시즌만 임대를 보냈다가 올해 다시 합류시켰습니다. 우싱안이 가진 배경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작년에 산동 타이산 팀의 감독이었던 하오웨이 및 조선족 선수 김경도 등 몇 명은 승부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한국인 손준호 선수 역시 2023년 5월 15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출국 심사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 체포당했다는 것을 보면 출국 금지가 되어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체포 당시에는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인신 구속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은 2023년 6월 18일부로 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구속 기간은 최장 7개월이라서 올해 1월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손준호 선수는 구속 중이고 어떤 혐의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실종된 겁니다. 중국 공안이 자국의 승부 조작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손준호 선수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손준호 선수는 구금 319일이 지난 2024년 3월 25일이 되어서야 석방되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손준호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0개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듯 중국 슈퍼리그의 승부 조작 범죄는 감독과 선수들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 유소년 축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2년 8월 7일 광동성 제16회 체육대회 15세 이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칭유엔시 대표팀은 광저우시 대표팀에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계상한 방식으로 연속 4골을 내주며 최종 3대5로 패했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칭유엔 팀이고 빨간색 유니폼이 광저우 팀인데 전반까지는 광저우가 선취골, 칭유엔이 만회골로 1대1 승부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칭유엔 팀이 2골을 연속으로 득점하면서 순식간에 3대1로 벌어집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기고 있던 칭엔 팀이 후반 19분 갑자기 선수를 교체했는데 그 선수가 골키퍼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감독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겠죠. 그 후 갑자기 경기의 양상이 변화합니다. 먼저 심판이 칭엔 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칙을 선언해서 광저우 팀이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칭엔 팀 선수들이 점점 더 제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대충 패스 연습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사이 광저우 팀은 4골을 몰아넣으며 역전승을 합니다. 이렇게 승부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중국의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광동성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 이르는 큰 성인데 성도는 인구 1,800만의 광저우시입니다. 반면 칭유엔시는 인구 450만의 광동성의 2선 도시에 불과하죠. 그래서 광저우팀 관계자들은 칭엔팀이 이기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유소년 축구에서조차 더러운
승부 조작을 벌였습니다. 보통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걸 먹여주고 물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요? 하지만 광저우팀의 감독, 관계자, 그리고 부모들은 더러운 승리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승리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라든가 내가 지켜가고 싶은 명예 등 물질적으로 혹은 눈에 띄는 명확한 결과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을 잘 지도해줘야 하는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2007년생인 이 아이들이 10년 뒤 중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될 텐데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승부 조작을 경험하게 된 상태에서 과연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승리가 노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거래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나 다름없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중국 국가대표라는 큰 명예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국 축구 협회의 대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FA컵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2년 대회는 1부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에서 18개 팀, 2부인 감리그에서 18개 팀, 3부인 을리그에서 3개 팀, 마지막으로 4부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챔피언스 리그에서 2개 팀, 총 41개 팀이 격돌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 팀이 4부 리그 팀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중국 FA컵 2라운드 중국 챔피언스 리그 소속의 깐수성 징추안 원헤이가 승부차기 끝에 베이징 고안을 7대5로 꺾고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비겼는데 승부차기 끝에 베이징 고안이 결국 5대7로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볼 점유율마저 징추안 원헤이 팀이 54%로 우세했습니다. 베이징 고안이 어떤 팀입니까?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팀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 슈퍼리그가 16개 팀인데 수도인 베이징을 연고지로 둔 팀은 베이징 고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팀은 자본금만 해도 무려 25억 위안에 달합니다. 지금 민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이 팀에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징추안 원헤이 팀은 사실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는 4부 리그 중국 챔피언스 리그 소속입니다. 2013년 축구 애호가 30여 명이 모여서 자본금 3만 위안으로 창단했고 2021년에서야 정식 축구단으로 등록된 사실 조기 축구회하고 큰 차이가 없는 팀입니다. 당시 많은 중국 언론에서도 징추안 원헤이 팀을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축구 팬들이 놀랄만한 팀의 실상들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징추안 원헤이 축구팀 구단주 여빈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수 월급은 보통 3천 위안으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동훈도 5천 위안에 불과합니다. 축구단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지에 매우 감사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단의 발전과 운영에 충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152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으며 평균 연령은 약 32세입니다. 선수 중 징추안 현지인은 70여 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선수들은 평소 각자의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체육교사,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으로 모두 축구를 즐깁니다. 가끔 팀 선수들이 징추안에 모여 집합훈련을 할 때는 구단주가 아주머니를 찾아서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요리와 국 하나이며 훈련 강도가 높을 때는 2가지 고기 요리를 추가하고 운동선수 전문 영양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승부가 조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수준의 선수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냐, 실력이 아닌 관시로 들어간 선수들이냐 등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즉 실력으로 진 거라면 관시를 이용해서 자격 없는 선수들이 프로리그로 진입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의로 패배한 거라면 승부 조작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거죠. 사실 승부 조작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승부 조작 문제가 불거진 적이 많죠. 다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스포츠 불법 도박이 성행해서 우리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중요한 차이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대한축구협회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여 명을 사면하겠다는 기습 발표를 합니다. 어차피 경기가 끝나면 경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 그 전에 발표해서 사면 뉴스가 조용히 묻히게 만들고 싶었겠죠. 이 사면 명단에는 심지어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가운데 4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비열한 짓거리에 대해 사회에 큰 비난이 쏟아지자 2023년 3월 31일 사면을 철회하고 이용표 부회장, 이동국 부회장,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이 물러납니다. 분명히 실행한 건 대한축구협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허락한 건 정몽규 축구협회장인데 본인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같은 공산주의 사회였다면 언론 보도도 필요 없이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사면을 해 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역 카르텔, 언론 카르텔 등 보통 이권을 위해 뭉친 집단을 부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스포츠계는 사회의 다른 분야들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카르텔이 생기기 용이하죠. 사실 어느 나라나 스포츠계에 카르텔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대회 기간 동안 일부 대표 선수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축구협회가 언론을 잘 막아서 그런지 구체적인 금액, 참가자까지 세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휴일이었다고 해도 아시안컵이 몇 달 동안 하는 대회도 아닌데 카지노에서 쓰이는 치까지 공수해서 도박판을 벌였다는 건 이해하려고 해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온 일탈이기에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건 외국까지 가서도 도박을 못 참는 사람들이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정신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대한축구협회 직원조차 아시안컵이 한창인 카타르에서 도박판이나 벌이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선수들은 얼마나 경기에 집중했을까요? 이런 해이해진 정신상태 때문에 피파 랭킹 20위권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에게 0대2로 패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언제나처럼 분명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 봅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황선홍을 선임했죠. 하지만 황선홍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황선홍이 없이 황선홍 팀만 참가했습니다. 홍철이 없는 홍철팀은 예능에서만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의 오해였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국가대표 A팀하고 올림픽 대표팀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렇게 인재가 없는 걸까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 축구계의 우덜끼리 문화, 축구 카르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알려지고 대중이 자유롭게 비판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축구협회 직원들이 아시안컵 기간에 카지노 치까지 가지고 가서 도박을 했다면 한국처럼 그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각종 카르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나마 견제라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들이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혁파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중국 축구계에서 가장 암적인 카르텔은 바로 상하이 축구 카르텔입니다. CSL로 알려진 중국 슈퍼리그는 이미 1994년도에 프로화를 했으며 당시에는 각급 리그로 불리우다가
2004년 슈퍼리그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2부는 각급 리그, 3부는 을급 리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리그1처럼 춘추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 매년 11월에 리그를 마무리 짓습니다. 작년 슈퍼리그 2023 시즌은 총 16개 팀이 30라운드의 경기를 했는데 상하이 하이강이 19승 6무 5패, 승점 63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동 타이산이 16승 10무 4패, 승점 58점으로 준우승, 서정원 감독이 지휘하는 청두 롱청이 15승 8무 7패, 승점 53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중국 슈퍼리그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첫째는 한국 감독들의 뛰어난 지도력이 큰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리그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인 감독들이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속팀인 상하이 하이강이 판정 시비, 특혜 의혹 등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축구계는 그동안 유소년 팀부터 성인 팀까지 여러 가지 승부 조작, 인맥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었지만 특히 작년 중국 슈퍼리그는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크게 회자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3일 리그 선두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던 산동 타이산과 샹하이 하이강의 경기를 보면 산동 타이산이 먼저 한 골을 넣고 리드를 잡은 뒤 추가로 펠라이니가 헤더골을 터뜨려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점수가 2대0으로 벌어졌다면 산동 타이산은 수비를 강화하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심판이 산동 타이산이 득점하기 30초 전에 발생한 선수 간의 작은 충돌을 빌미로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득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산동 타이산은 두 번째 올린 크로스를 헤더 득점으로 연결했는데 심판은 갑자기 그 전에 했던 첫 번째 크로스 과정에서 페리아니가 상대 수비수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며 반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반칙이었으면 그 즉시 휘슬을 불었어야지 득점에 성공하니 30초 전에 한 플레이를 핑계로 득점 무효를 선언한다는 건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판정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 판정 이후에도 심판들은 상하이 하이강에게만 계속 유리한 판정을 줘서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강희 감독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한 경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하이강 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95분에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즉 하이강이 지고 있으면 심판이 무조건 편의 판정으로 하이강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만들어주니 경기가 끝나기 직전인 연장 시간에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팀의 재대결은 2023년 10월 29일 펼쳐졌는데 산동 타이산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전 경기에 분한 마음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도 심판들의 석영차는 판정 속에 최종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산동 타이산 슈팅 20개, 유효 슈팅 8개인 반면 상하이 하이강은 각각 4개 한 개였습니다. 심지어 볼 점유율은 71대 29로 타이산이 압도했을 정도입니다. 하이강을 위한 심판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승부로 끝날 경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산동 타이산 선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한 경기에서 나온 레드카드가 5장, 옐로 카드가 10장이었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감독도 퇴장을 당했죠. 아마 중국 프로축구 역사상 파이팅이 가장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어느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특정 세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도 2023년 중국 슈퍼리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하이 하이강 봐주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점 63점으로 리그 우승을 합니다. 준우승을 한 타이산이 55점인데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저 두 경기들을 산동 타이산이 이겼다면 타이산이 59점, 하이강이 58점으로 우승팀이 달랐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최강희 감독이 2023년 승부 조작 사태로 감독과 선수가 구속되어 팀워크가 박살난 산동 타이산을 시즌 중간에 맡아 우승까지 시키는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죠. 지난 시즌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상하이 하이강이 2023-2024 AFC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도 실패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즉 실력도 없는 팀이
심판의 도움으로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까지 하니 어떤 축구 팬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하이 하이강은 도대체 왜 심판진의 이런 지나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중국 축구협회는 상하이 하이강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상하이 하이강의 구단주 천슈위엔이 있습니다. 천슈위엔은 중국의 축구 원료인 시건바오가 2005년에 창단한 상하이 동야를 2014년에 인수하면서 팀 이름을 상하이 샹강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2011년 축구팀 이름에 기업 이름을 넣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상하이 하이강으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중국 축구계에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면서 중국 축구 협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던 등장과는 달리 2023년 상반기 축구협회 서열 1위인 본인은 물론 2위 사무총장, 3위 사무차장까지 모두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으로 재직했던 3년의 시간 동안 중국 축구협회를 자신의 인맥으로 채워 넣었던 것인지 지난 시즌 내내 천슈위엔이 구단주로 있는 상하이 하이강은 심판들로부터 수많은 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6일 중국 법원 1심 재판부는 천슈위엔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8,103만 위안을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징역 8년에서 14년, 5명 전부 합쳐서 1억 4,500만 위안의 추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추징금이 받은 뇌물의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인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 축구계를 향한 가장 큰 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축구 카르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그 해악이 단지 국내 리그에만 머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만 하고 돌아갔는데 0득점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대표 공격수인 우레이를 향한 인민의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국 언론들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이라도 받은 듯이 우레이의 실력을 비평하는 여론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일사불란하게 앞다투어 우레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우레이에 관한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모두가 그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상인이 감독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우레이가 골을 넣는 것에 베팅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한 평범한 학교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참가 인원을 보내야 할 때 교장과 교사들은 모두 전교 1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단지 전교 1등이라서 시의 정상급 수준에는 못 미치고 참가하면 겨우 10%의 확률에 수상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드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학교 순위에도 못 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레이는 상하이 축구 카르텔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못한 활약을 해도 무조건 보호해주고 국가대표 자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는 운동인데 뜻이 다른 선수가 한두 명만 있어도 팀의 전체적인 실력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을 가지고도 당시 피파 랭킹 87인 요르단에게 0대2로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또 다른 상하이 축구 카르텔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시건바오입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중국인들은 시건바오가 중국 축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건바오야말로 중국 축구계를 제대로 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건바오는 1944년 1월 26일 상하이 출생, 현재 상하이 항방그룹 축구클럽 총고문, 상하이시 축구협회 고문입니다. 1966년에서 1975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고 1990년대부터는 다수의 중국 프로리그 팀의 감독을 맡아 성공적인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시건바오의 축구 기지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칼을 갈아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상하이 동야 축구클럽을 창단하며 중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들 것을 맹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축구계는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매우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본선에서는 3전 전패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당시 한국은 4강, 일본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한족들이니 당연히 본인들도 충분히 해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시건바오는 눈치 빠르게 그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샹하이 동야라는 샹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을 창단하고 대부분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선수들을 주축으로 먼저 3부 리그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축구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 중국 1부 축구 리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천슈위엔에게 팀을 매각한 후 시건바오는 다시 후진 양성에 몰두하는데 지금까지 시건바오의 축구 교실이 배출한 제자들은 이미 10세대가 넘었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뛰는 선수들은 우레이, 옌징린과 국대 센터백 3인입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샹하이에 연고지를 둔 샹하이 하이강과 샹하이 선화 두 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면 시건바오 축구 교실 출신인 우레이, 옌징린, 장닝펑, 주천지의 장성롱이 모두 선발 출전했고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우시까지 중국팀의 선발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상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들에서 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전 타지키스탄전에서 6명, 2차전 레바논전에서 7명, 3차전 카타르전에서 5명이 상하이 연고지로 둔 2개 팀 소속이었습니다. 올해 3월 21일 중국 싱가포르의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보면 23명의 엔트리 중에서 상하이 팀들에서 뛰는 선수가 무려 8명이었고 그 중에서 6명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는 총 16개 팀이 있지만 선발 출전 명단을 보면 절반 넘게 상하이가 연고지인 두 팀에서 나오니 이게 중국 A 국가대표팀인지 상하이 축구대표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비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수비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건바오는 유망주를 배출해서 천슈위엔이 구단주로 있는 샹하이 하이강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샹하이 선화로 입단시키고 천슈위엔은 관시를 이용해 중국 슈퍼리그 샹하이 하이강 경기에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상하이를 연고지로 둔 팀들 선수를 최대한 많이 넣고 선발로도 11명 중에서 절반 정도를 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있는 축구 카르텔이며 이런 이익 집단이 존재하는 한 중국 축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과 함께 A조였습니다. 우승국 카타르는 중동의 강호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타지키스탄, 레바논은 당시 피파 랭킹이 각각 106위, 107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중국보다 약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 0득점, 1실점을 기록합니다.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8득점, 6실점인 것과 비교하면 수비는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공격력은 중국 축구 역사상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축구에서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골을 못 넣으면 수비를 아무리 잘해봤자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지 않는 한 최대한 무승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의 가치가 당연히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빗장 수비가 유명하죠. 가끔 가다가 대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비가 가장 뛰어난 편이죠. 대신 수비 위주의 전략으로 인해 공격력은 다른 강팀들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탈리아 축구는 수비수를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탈리아의 축구 유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수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유의하게 수비수를 선호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 선수들이 수비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만약 공격수를 했다가 골을 못 넣으면 경기에 나가지 못하거나 방출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크게 주목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수비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슈퍼리그에서 다른 아시아 리그보다 높은 연봉 그리고 승부 조작 참여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기에 굳이 공격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공격수를 기피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리그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용병을 영입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려고 대표를 뽑다 보면 항상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축구팀의 주 공격수는 우레이, 웨이스하오, 탄농, 장이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91년 11월 19일 우레이는 장쑤성 난징시에서 태어났으며 축구팬인 아버지 우허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우레이는 5살 때 생애 첫 축구공을 받았습니다. 매일 방과 후 집에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침대 밑에서 공 하나를 꺼낸 후 차러 나가는 것입니다. 2003년 우레이의 부모는 시건바오가 상하이의 축구 교실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건바오의 애제자 리홍빙을 찾았으며 그의 추천으로 시건바오 축구 교실에 합격했습니다. 단시간 내 축구 운동으로 계몽한 후 우레이의 천부적인 축구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2006년 14세 10개월의 우레이는 3부 리그에 출장해 중국 프로축구 사상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30일 2부 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우레이는 상하이 동야 선수로 칭다오 하이 리펑팀과의 경기 중 한 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3부 리그라고 해도 10대 중반에 프로 리그에 데뷔를 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중국 축구계에서는 신동이었다는 거죠. 또한 시건바오의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시작했다는 건 우레이가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하이 축구 카르텔의 대표 프랜차이즈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레이는 스페인에 잠시 진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같은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팀 이름만 상하이 동야, 상하이 샹강, 상하이 하이강으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우레이를 위주로 팀의 전술과 포메이션을 결정합니다. 또한 중국 축구협회는 국가대표를 선출할 때 대부분 우레이를 뽑고 경기에서도 보통 선발로 출장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대 경기가 아니라면 우레이를 볼 기회가 거의 없지만 가끔 인터뷰를 통해 우레이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好像很多球迷都拿你跟他来做比较。我和他虽然说年龄差不多，但是走的路完全不一样。他从小就在国外，如果我21岁能够出去，能够有一个稳定的一个球队，能给我比赛机会，那我觉得其实，我觉得我也不是不行，对吧？是，对。就像其实这次12强赛，其实虽然我没有出现，但是其实像打韩国、打乌兹别克这些队，其实我觉得没比他们差多少，真的没比他们差多少。 해외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좋은 팀으로 이적하고 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건 그만큼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고 더불어 실제 경기에서 성과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더 일찍 해외에 나갔다면 안정적인 팀에서 일정한 출전 기회를 받았다면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중국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관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독이나 팀이 당연히 자기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기회는 본인의 실력으로 직접 쟁취해야 하는 거죠. 2019년 1월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를 저우지하던 우레이는 결국 RCD 에스파뇰을 선택했습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긴 했었지만 어쨌든 우레이는 중국 선수 중 유일하게 스페인 무대를 경험한 선수입니다. 우레이가 라리가를 선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프리미어 리그의 거친 몸싸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고 둘째는 2015년 11월 3일 중국의 왕구 재벌인 라스타그룹이 RCD 에스파뇰의 56%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기에 구단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은 우레이의 합류 다음 해인 2019-2020 시즌에 2부 리그로 강등되었으며 우레이는 총 126경기에 출전해 16골 6도움이라는 활약을 끝으로 2022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즌 도중에 스페인에서 돌아왔음에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12경기 출장 11골로 좋은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진행했던 이 인터뷰가 많은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我是去年夏天回来的，然后打中超，就感觉是太轻松了。就是我在西班牙比赛很少的情况下，就天天训练，回来踢中超，我就感觉随便踢，节奏就完全不一样，给你时间思考太多了，而且你射门传球你太从容了。如果你天天在那样的环境，你根本头就抬不起来，你必须你逼着你提前观察。但现在我感觉也被同化了，以前没去年感觉那么好。对这个环境就是这样，比赛节奏就是不一样。
그래도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최고의 공격수로 우레이를 뽑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른 대체 선수가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자칭, 타칭, 에이스가 본인이 뛰고 있는 중국 프로리그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 팬들로서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우레이는 국대 경기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적어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레이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물론 비교적 스피드는 준수해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침투 능력은 괜찮은 편이기는 하지만 1대1 돌파, 몸싸움 능력이 취약하기에 도대체 어떻게 우레이가 중국의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통계를 살펴보니 답은 같은 팀의 주장인 오스카였습니다. 오스카는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5시즌이나 뛰었으며 적어도 한때는 브라질 국대에서 네이마르와 함께 브라질 축구의 미래로 불리우던 인재였습니다. 비록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한 뒤에는 두 번 다시 브라질 축구 A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지만 오스카는 작년 시즌 13개의 어시스트와 2177개의 패스로 두 부문에서 슈퍼리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심지어 패스 부문 2위 선수의 기록은 1874개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30라운드로 진행되는데 오스카가 연간으로 303개나 더 많은 패스를 했다는 건 2위 선수보다 한 경기당 10개나 더 많은 패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패스 상위 10명의 평균인 1481개와 비교하면 무려 696개가 더 많습니다. 작년 올해에는 18골을 넣어 리그 득점 2위를 달성했지만 슈팅은 무려 120개로 중국 슈퍼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10번 슈팅을 해서 한 골을 넣고 있는 것이죠. 우레이가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슈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스카였습니다. 오스카가 괜히 중국 슈퍼리그 연봉 1위의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진정한 패스 마스터입니다. 중국 국대에서 우레이를 제외하면 그나마 인정을 받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웨이스하오밖에 없습니다. 웨이스하오는 우레이와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작년 한국전에서도 우레이가 라이트 윙, 웨이스하오가 레프트 윙으로 출전했었습니다. 웨이스하오는 중국 선수치고는 스피드가 좋고 돌파 능력이 있기는 한데 골 결정력 면에서 보면 우레이만큼도 못하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레이와 웨이스하오 둘의 에이스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두 선수를 비교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인민들의 궁금증이 커지자 결국 한 매체에서 우레이에게 직접 웨이스하오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还有个话题是跟这个韦世豪的这种竞争关系。我俩不是竞争关系，我俩位置不是一个位置。我更多是前锋嘛，小伟他是边锋边路还能组织一下，我俩应该是配合的。你看上一场，对，就给我2个球打进一个，第2个球给得很好，就是眼神一对，就传了，完全不是竞争关系，所以你俩还有点配合。对，我私下也在说，国家队需要这样的球员，就是你要有1对1能力，1对1你能把人过了，这个球就好踢了。你现在你说不是像以前那样还能传进去，没这么容易的。现在亚洲都没弱队，你像日本、韩国，他们都有这种，像日本久保、天鹰，然后韩国那李刚仁，对他们这1对1，另外一个人不协防，肯定是被过得干干净净的。他一个人过了之后，就整个球就好踢了。所以我们中国现在就缺这样的，现在就小伟有这个能力。 우레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터뷰에서 언급한 태국전에서 웨이스하오에게 어시스트를 받은 후 다음 A매치인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웨이스하오와 같이 그라운드에 서지 않았습니다. 1, 2차전은 우레이만 출전했고 3차전은 웨이스하오가 선발로 나갔다가 우레이와 교체되었습니다. 올해 3월 21일 중국 싱가포르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우레이는 선발이었지만 웨이스하오는 선발로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웨이스하오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심각한 인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유독 중국 축구계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진짜 이유는 우레이처럼 시건바오 축구 교실 출신도 아니고 상하이 축구 카르텔의 비호를 받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레이와 샹하이 축구 카르텔은 중국 축구계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 같은 존재인 거죠. 작년 중국 슈퍼리그 득점 순위 10위 안에 중국인 선수는 단 2명이 있습니다. 2위가 18골을 우레이, 그리고 10위가 10골을 넣은 탄농이었습니다.
탄농은 최정방 공격수입니다. 1988년생으로 중국 대표팀에서 최고참입니다. 작년 월드컵 2차에서 한국과의 경기에서 위력적인 슈팅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은퇴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슬픔이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신체 조건으로 중국의 에링 홀란으로 불리우고 있는 장위닝이 있습니다. 10대 시절까지는 손흥민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 것으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의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 중국 슈퍼리그용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인 면이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5대 리그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진출해야 하죠. 일각에서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꺼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중국 선수들도 해외 진출에 적극적입니다. 말씀드린 4명의 공격진 중에서도 탄농을 제외한 3인은 모두 해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20대 후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이긴 했지만 중국인이 구단주인 라리가의 RCD 에스파뇰에서 뛰었고 웨이스 하우와 장위닝 역시 비교적 이른 나이인 10대 후반에 이미 해외에서 축구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다만 성과가 없어서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나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가 우레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약한 공격력이 큰 약점인 중국 축구인데 과연 몇 년 뒤 우레이가 국대에서 은퇴한다면 도대체 그 공백을 누가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다 거북 다큐멘터리를 보면 해변으로 올라와서 산란하고 돌아간 후에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바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잡아먹히잖아요. 거리별로 여러 포식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첫 위기는 운 좋게 넘긴다고 해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포식자들한테 대부분 희생을 당하고 소수만이 살아남죠. 그걸 보면 결국 권력에 의해 상층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스포츠가 생각나죠. 수많은 유망주들이 초, 중, 고 진학하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과 배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유망주는 결국 대양에 도달합니다. 황선홍, 최용수,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이천수, 손흥민, 김민재, 조규성 등 한국 축구 스타들이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난을 이겨내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시간 있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중국 축구 국가대표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한국은 돈과 인맥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법과 제도가 일정 부분 돈과 권력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반면 중국의 법과 제도는 기득권층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이 훨씬 더 힘든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을 경우 보통 수많은 후속 대책들이 쏟아집니다. 작년 12월 20일 중국 축구 협회장인 송카이는 피파 이사회 회의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지다를 직접 방문해서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를 만나 향후 중국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非常高兴啊，能见到因凡蒂诺主席，这些年呢，他对中国足球的发展有很大的帮助。2017年和2019年，他都曾经访问过中国。这次呢，在吉达能够见到他，我们谈得非常高兴。就下一步呢。中国和国际足联的合作，尤其在青少年足球的发展上，我们做了深入的交流。10月16号担任中国足球协会的主席，担任主席之后呢，我主要致力于呢，中国青少年足球的发展，也希望呢，在青少年足球的发展方面，得到国际足联的帮助和指导。另外呢，我们也希望呢。有机会更多的承办青少年的国际足球的比赛，来促进中国足球从青少年起步啊，尽快的赶上世界水平。
중국 축협 내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중국 축구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임 축협 회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 중국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혁, 개선할 부분으로 유소년 축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중국 축구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 인맥관계로 인한 불공정 문제 등 당장 개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국가 대표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중국 유소년 축구에 투자해서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성과를 내겠다는 건 그야말로 공산당식 사고방식이죠. 어차피 본인은 축구협회장을 아무리 오래 해봤자 5년 정도밖에 못할 테니 지금 축구계의 기득권층과 힘겹게 개혁 싸움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과연 중국 축구 팬들이 그 긴 투자의 시간을 별 말 없이 지켜봐 줄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공들여서 좋은 유소년 배양 시스템을 만들어봤자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결국 실력보다는 인맥이 강한 선수들이 선발될 테니 앞으로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즉,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과 제도는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관시 문화의 폐해는 갈수록 커져만 갈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인 것이죠. 결국 중국으로서 중국 축구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인민들을 다루는 방법은 세뇌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의 체제로 인해 비롯된 무능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도록 다른 좌표를 찍어서 그쪽으로 대중의 불만이 쏠리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작년 11월 21일 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0대3으로 패배한 후 각종 언론들을 통해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허위 주장을 쏟아냈으며 한국 선수와 한국팀을 응원했던 일부 중국 축구 팬들마저 반역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부족한 실력과 중국 축구협회를 비난하지 말고 한국을 비난하라는 겁니다. 중국 축구팀은 중국 인민을 대표해서 시합을 한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경기장에 나서면 그들의 이름은 중국이며 그들과 우리는 한 몸인데 굳이 경기장까지 가서 상대방을 응원하며 중국 인민을 도발하는 저 사람들의 행위는 지극히 악질이다. 한 명의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미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FIFA 랭킹도 55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도 없기는 하지만 이 심판의 판정은 문제가 있다. 보통 홈에서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하는데 홈 어드밴티지는커녕 이 경기에서 아시아 출신 알자심 주심은 명확하게 한국팀을 편들었다. 거의 한국팀의 유니폼을 입고 직접 한국과 같이 뛴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매체들은 천지를 덮을 정도로 중국이 소림 축구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손흥민 등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팀에 맞서는 게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는데 이것은 한국 선수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강하게 맞서는 게 두렵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강팀도 고기분쇄기 전술을 두려워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온순했으며 강한 몸싸움과 흉포한 교살은 거의 없었다. 약한 팀이 강한 팀하고 경기할 때 기술이 없다면 기세와 신체에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 안 되면 고의적인 폭력적인 반칙이라도 서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한 국가의 언론이 스포츠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해외 축구를 경험해본 일부 젊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한국과의 실력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你踢完日本和韩国，是不是日本还是整体更强一点？日本整体肯定更强吧，韩国个人能力更强。韩国真的撞不动我。韩国人能力强，李刚仁我看就其实也就前面3个人。踢得真快，黏的球黏的脚。有点梅西的样子。 사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성공하거나 잘 되면 무조건 흠을 잡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해서 성취하면 되는데 노력하기 싫거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에 자기 주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든 비난하죠. 물론 가끔은 그런 행위가 효과가 있어서
상대방이 잠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를 아무리 비난한다고 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더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좋은 선수들을 배양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중국 선수들에게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중국 슈퍼리그가 있다는 게 오히려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해외 축구 유학 경험이 있는 선수는 대표적으로 웨이스 하오와 장 위닝입니다. 自己也备战了2届这个亚洲杯吧，但是其实到今天为止自己才首发出场。先说一下吧，这场比赛自己踢下来一个感受吧。因为也很久没训练了，然后咬牙坚持踢了吧，晚上有机会自己也没把握住，很可惜。另外一点就是因为现在我们今天这场比赛一个比分，可能我们之后还要看其他小组的一个情况吧。另外一点就是，今天这场比赛打完之后，我们3场小组赛结束，也是中国队历史上参加亚洲杯3场小组赛没有取得过进球。你自己觉得原因在哪儿呢？这个东西就是大家都在进步嘛，每个国家都在进步，可能我们还在原地踏步，这没办法。自己对自己这次亚洲杯有一些什么样的总结呢？就是要不受伤的话，可能能多踢几场球吧。但是反正尽自己全力了。那有什么话想要对球迷讲呢？确实辛苦球迷这么远过来看球支持我们嘛，确实是我们踢得太臭了。希望球迷可以继续支持我们。这对咱们来说是一场很关键的比赛，你觉得球队今天表现怎么样？我们创造出来了一些机会，但是自己没有把握住吧，还是我们自己的问题。那这也是你个人的亚洲杯首秀，那评价一下今天自己的表现和感受吧。因为伤一直没怎么好，反正咬牙坚持踢了1场嘛，就是也有机会了，我自己没把握住，很可惜。那下半场对方也是换上了阿菲夫啊、海多斯这样的主力球员，那对此比赛前咱们有做什么相关的战术准备吗？因为可能没有预测到他们换人什么的，所以说他们那球进得非常漂亮，确实没办法。相比于现在看那些韩国、日本的那个球员的话，我们差距还是特别大。我觉得像日本那个唐安绿现在已经曼城什么都要买了，这现在已经差距已经非常大了。我觉得还是得跟他们踢比赛，多看看他们是什么水平，包括跟我们一批的那个南野拓实什么的，已经在萨格斯堡已经站住了，包括什么黄喜灿什么的。现在回过头来，是不是有点后悔当初那么早回来了？我一直觉得自己最后悔的事就是当年在国外的时候应该再咬一咬，还想再出去看一看，真的。从这些日韩球员的留洋道路上，你有没有什么值得借鉴的地方？现在已经跟他们完全比不了了，就是那帮年轻球员，我看就是只能说真的特别羡慕。我看很多像孙兴民他们都是可能15、16岁的时候就已经在海外踢球了。我在想，如果我再早几年出去的话，可能情况还会不会一样？太多的中国留洋球员是在浑水摸鱼，真的就是有一大波的海外球员现在，但是很多都是纯粹的为了出国而出国。就说白了就是能力不行嘛。我为什么回国外？我觉得我自己在国外踢不出来了。刚出去的时候还是比较那个的，你感觉自己能踢出来的感觉。就是因为我刚出去挺顺的，慢慢踢不上了以后，那个心境就是气儿也下来了。我也是最年轻踢不超了，那个时候也是从青年队直接上了1队踢不超。那时候有梦想，那自己梦想慢慢就没了，自己能力跟不上了，知道自己踢不出来，能力梦想就没了。但我前2年的时候感觉自己真行，觉得自己就是比别人好，就包括同年龄段的，我都觉得就国外同年龄段，我说国外跟我同年龄段就没有我身体素质好，自己那个气儿下来以后再也爬不上去。还有一点特别重要，就是中国这环境这个钱太多了，你作为一个中国球员，你太幸运了。你跟国外比，他们是没有退路。对，我一非洲小孩一家老小就指望他踢出来2家呢。我们呢，我们有退路。就我们的上进心可能就没有人家这么强。对，我觉得好，我踢不出来，我回国也能挣到大钱。人家是背靠悬崖。对，我们是太幸福了，就是很幸运的中国人。
장위닝은 중국에서 제2의 손흥민을 만들겠다며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최정방 공격수이며 나름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중국의 에링 홀란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是不是给大家专门布置过就是定位球的一个演练？对，我们的确有在角球上有这个布置，然后也打出来了，很可惜吧，没有最后把握住机会打进这个进球。今天我们全场大家表现都不错，可能就差一个进球吧。因为其实我们今天上场就是看到大家踢的比上一场就是放松自如了一些，就会不会也是这2天大家一个去做一个身体调整的一个结果呢？经过第一场，可能我们也进入了这种大赛的节奏吧。我觉得大家伙包括在上半场节奏最快的时候也都顶住了，打出了一些前场的套路，包括给对手也制造了足够多的压力，也最后有些遗憾吧，没拿到3分。 장이닝이 20살이었던 2017년 중국인이 구단주였던 프리미어 리그의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 FC와 2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장이닝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았고 바로 임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럽의 어떤 팀도 장이닝을 원하지 않아서 구단과 장이닝의 가족이 수백만 유로의 돈을 분데스리가 SB 베르더 브레멘에 지급하면서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 팀에서 이동국하고 박규현 선수가 뛰었던 적이 있죠. 저는 장이닝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 임대를 보내는 팀이 돈까지 지급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장이닝의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한 독일 브레멘은 장이닝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경기에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 자리가 없게 된 장이닝은 2019년 베이징 고안팀으로 입단하며 해외 생활인 듯 해외 생활 아닌 해외 도전을 마무리합니다. 장이닝의 도전은 중국 축구계에도 한 가지 부끄러움을 남겼는데 단 한 경기에도 출장하지 못한 장위닝이 중국 축구 선수 중에서 최초로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협회장도 중국 축구의 경쟁력 발전 방안으로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집중 투자를 말하고 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도 중국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이 문제라서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프로축구 리그는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30년이 흐른 거죠. 그 시간이면 이미 뛰어난 유소년 육선 시스템이 적어도 5-6번은 도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축구 실력은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시스템의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공평, 공정, 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 사회는 도대체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을까요? 이러한 환경이 중국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관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차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민들이 원하는 작은 개혁 하나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중국 슈퍼리그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낮춰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축구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공산당 그리고 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자들을 중국 축구판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쉽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즉, 아무리 수많은 개혁을 하고 우수한 지도자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중국 축구가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사회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